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새롭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돼서 또 직강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도 아마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인사를 하죠. 잘 지내셨는지, 살아있는지. 네, 오늘은 근데 특별히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7, 8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계속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미가 좀 다르고 또 이 월이 바뀌다 보니까 9월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또 많은 긴장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신가 봐요.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전에도 공부를 크게 많이 안 했고 지금도 크게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아주 좋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자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네. 자, 제목은 동형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동형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하고 가급적 형태가 같은 유사한 그런 이제 문제의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만든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이죠. 그렇지만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준비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실전에 가서도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네, 아주 열심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다. 아주 즐겁게 여유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들 뭐 이렇게 볼 게 있으신가 봐요 앞에. 네, 저는 아무도 안 보시고 이 강의가요 항상 그렇지만 아니 뭐 나는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직강 때마다 나와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인강으로도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눈이 맞춰지지가 않죠, 그렇죠? 네, 공부를 하면 그냥 혼자 하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있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막 빠른 속도로 돌리거나, 네, 또는 이렇게 세워놓거나 막 이런 거.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무엇을 공부를 하든 서로 간에 좀 인터액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어떤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느냐 아니면 저해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꼭 딴소리를 하는 거죠. 네, 잘 지내셨냐는 둥, 지난 한 주간 어떠셨냐는 둥,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선생님도 그때 이렇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갈 텐데 강의의 개관을 간략하게만 해드리면 이미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직강 선생님들께는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카톡으로 전체 방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총 남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는 것처럼 12번의 모의고사인데 오늘 한번 썼잖아요, 그죠? 네. 모르세요? 알면서 안 웃으시는 건가요? 네. 12번의 모의고사가 남아있어요. 그죠? 매 주마다, 2교시가 12문제고 3교시가 11문제니까 23문제씩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시험까지 12번의 시험은 문제가 정확하게 같은 답을 요하거나 겹치지 않도록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회부터 8회차까지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강의 계획서에 참고해 드렸지만 처음 시작부터 지역, 정신, 또 성인, 여성, 아동, 모성 이렇게 각 영역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교시, 3교시로 구분하진 않았고 전체의 절반 정도가 지역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정신, 간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었다. 물론 지역 정신이 약간 믹스된 것 같은 형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 지역 정신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7, 8월 달에 영역별 문제풀이랑 뭐가 다르냐? 차이는 뭐냐면 범위가 전범위라는 거예요. 지역 하면 지역에 관련된 전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정신 그러면 정신의 전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냥 그 시험 그날의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다. 전체를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크게
영역이나 또는 시험 보는 과목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7, 8월 달에 했던 순서처럼 돌리시면 됩니다. 좀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년에 강의를 해왔던 속도에 비해서 올해 속도가 지금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9, 10월 달인데 9, 10월 달 모의고사가 작년으로 치면 최종 모의고사의 수준이나 또는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뭐 선생님들이 그럼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막 공부를 헉헉거리며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를 리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혹시 이제 작년에 같이 공부하시고 또 가시다 보면 이게 좀 속도가 다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문제의 양상이나 또는 형태들은 계속 보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이전에 7, 8월 달 이전까지의 문제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나 또는 기존의 문제로 나왔는데 거기서 물어보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죠? 와, 이거 나왔었는데 그때 해설 자료에서 봤었는데 제대로 안 봤다. 봤어야 됐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때 거기에 몇 월 달 몇 회차 문제에 해설에 있던 건데 이거 시험에 나왔네? 근데 틀렸네? 이러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안타까워도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안타까울까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에 가면요, 내가 몰라서,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틀린다, 뭐 우리 이런 뻔한 얘기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시험장에 갔을 때 올해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지식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잘 정리가 됐고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가, 실수하지 않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자료가 없거나 준비된 내용들이 빈약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니까 쉽게 이제 7, 8월, 5, 6월, 7, 8월, 우리가 5, 6월 달부터 또는 그동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다면, 공부했던 자료를 다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한다면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합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네, 다 바라기는 합격을 하기를 바라죠. 근데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 분기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모르는 건 틀려야죠. 그렇죠? 모르는 것도 요행으로 맞춰서 뭐 그래야 합격한다, 이게 아니라 아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모르는 것은 다 같이 틀리면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시험에 출제자가 출제하는 영역이 내가 공부한 영역과 얼마나 싱크로가 되느냐. 이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실성을 갖는, 출제되어 왔던 영역이나 출제 가능성 있는 영역들을 최대한 따져서 다시 살펴보고 또 다져가고 준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진짜 문제를 풀게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저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정신은 어떡하지? 정신을 하면서 성인은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땐 거의 7, 80%가 넘습니다. 맞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것을 그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간섭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없었고, 그리고 간혹 이제 문의를 하거나 메일로 문의를 하시든 직강에서 상담을 하시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간혹 자신의 공부하는 방식이나 스케줄이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쫙 펼쳐주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노량진에 있는 다른 강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갖다 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박수를 쳐드려요.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해 왔던 거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자신감을 좀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합격생들이 와서 막 지금 김동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셔서 합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꼭 무슨 확인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것을 불안함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확인은요 사실 누가 와서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불안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건 불안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하지 않아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이미 잘 달려오셨는데 남은 기간 안에 같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연사 시작하면서부터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다음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네,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 안에 답이 들어있죠. 그렇죠? 기억에 들어가는 빈칸에 알맞은 것은 노인성 질병입니다. 자, 다만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노인보건의 한 파트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의 영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자 크게 나누면 지역, 가족, 학교, 산업 이렇게 나아가죠. 그렇게 가는 것에서 시험에서 출제 영역에서 좀 배제돼 있었던 부분이 노인인데 사실은 노인 보건이나 노인 간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면서는 결국 이거예요. 노인 보건에 관련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 보험 제도를 아느냐 또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아느냐 또는 어떤 공급 체계, 의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지역사회 간호 국가보건의료 체계라든가 간호와 관련된 간호 행정 파트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살펴보고 가야 될 파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고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것들은 적어도 누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주어지는 급여 내지는 서비스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1페이지 왼편에 보면 신청 대상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은 치매 또는 신경인지장애, 중풍, 파킨슨병 등이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신경인지장애나 또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을 가지고 문제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급여의 대상에 가서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이런 것을 쓰라고 하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65세라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할 때 등급 판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자, 등급 판정은 이게 판정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자, 일상생활 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상당 부분 필요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가? 자,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이론이 하나 있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이 떠오르시면 공부를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이론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 대상에 맞게끔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인 보상 체계냐 부분적인 보상 체계냐,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편 항상 관심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급여 내용에 보면 급여의 종류도 있지만 제일 밑에 줄에 1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재원 조달 방식을 제가 써놨는데, 노인 장교양 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 두 번째 국가 지원, 세 번째 본인 일부 부담이에요. 본인 일부 부담과 국가 지원, 세금에서 가는 거죠. 조세죠.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료가 그 해당되는 재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작성 방법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급여의 종류 세 가지를 제시해라. 세 가지가 뭐죠?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 세 가지는 간략하게 좀 기억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가급적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의 모든 모의고사는 문제의 분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문제와 답과 관련된 해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테니까 혹시 싫으세요? 네.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대답을 막 강요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 간호 이론은 다양하다. 이 중 다른 이론들의 배경 이론으로 활용되는 것도 많은데 이러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실제 간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간호 이론을 설명하는 글의 일부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2교시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이론은 미드로부터 시작됐다. 이 미드는 미국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미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사회심리학의 시초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정신, 자아, 사회, 사회적 행위론 학자 입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고,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미드가 이 이론의 기본적 원리들을 제기했지만 실제 이론 자체는 브루머가 어떤 용어를 만들고 논문을 출판하면서 정착됐다. 그 어떤 용어에 들어가는,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네, 무슨 언어 영역 시험도 아니고, 네, 하지만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알려드릴 텐데, 자, 계속 보죠. 거기 보면 브루머가 미드의 문화생이었으므로 이들은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미드는 인간의 환경 안에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와 같은 상징을 창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혹시 맞추신 분?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작성 방법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결국 언어와 같은 상징을 창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이론의 본질에 대해서 브루머가 제시했는데 그 브루머가 제시한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맥에서도 써놨는데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전제 세 가지가, 자, 2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인간은 사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다 의미에 근거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인간이 타인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의미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 의미는 인간이 접하는 사물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해석 과정이죠. 중요한 게 해석 과정입니다. 의미에 따라서 행동하고 의미는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고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사용한다. 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론의 세 가지 전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꼭지에 보면 미드는 의사소통이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 의사소통이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할 때 역할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수용하고 역할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련되어져서 나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어디서 배우셨죠? 가족간호에 나오죠. 가족간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의사소통의 역할 수행을 하는데 효과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려면 자기인식의 향상이 있어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가족간호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금 정신간호의 의사소통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살짝 돌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어렵진 않죠.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기인식을 향상시킨다.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화리의 창. 예. 자, 선생님들이 전반부도 만약에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전제를 쓰라고 했으면 그냥 그걸 외워서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조화리의 창에 대해서 아는가? 조화리의 창에서 의사소통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사분면을 확장한다. 일사분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본인을 노출하고 상대로부터 듣는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 답에 해당되는 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 있고 그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보면 자 써놓은 대로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체계 이론, 그 다음 지금 제가 같이 본 게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스트레스 이론, 적응 이론, 발달 이론, 예착 이론, 건강신념 모형, 건강 통제위 이론, 자기효능 이론. 자, 이 이론들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게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명백하게 시험에 안 나온 건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건강 통제위나 발달 이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임용의 보건교사 임용 시험에 출제된 이론인데, 자, 이 이론들이 간호 이론의 배경 이론으로 제시되는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간호 이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렘의, 뉴만의, 로이의 이론들이 있으면 그 이론들의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이론들이 뭐냐라고 제시되는 게 체계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스트레스 이론, 적응 이론, 애착 이론, 건강신념, 또 자기효능 이론 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론의 체계는 저랑 같이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이론, 또 건강증진에서의 이론, 그렇죠? 보통 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배경이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배경이 되는 이론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의 배경이 백그라운드에 이미 깔려 있었던 이론이 뭐냐.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미 임용에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론의 전후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고, 그러면 이해가 더 분명하게 되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영역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배경 이론들의 제목을 썼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출제된 것은 애착 이론이죠. 그렇죠? 애착 이론. 오늘 시험에 또 나왔나요? 나왔죠. 그렇죠? 애착 이론이나 의사소통 이론이나 또 자기효능감, 또 건강증진, 특별히 자기효능 이론 내지는 자기효능 이론 내지는 사회인지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이제까지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사회인지 이론을 과거에는 그렇게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에 건강증진 파트에 안 넣어놨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더 부각을 해서 넣어놓고, 이게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도 들어가고, 그리고 애착 이론에 대한 관심도 지역이나 정신이나 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을 생각하다 보면 공부를 할 때, 이 이론을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니라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간호 이론은, 자, 선생님들 간호 이론은 지역사회입니까? 정신입니까? 정신입니까? 지역입니까?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네. 뭐 둘 다 사실은 다 막 뒤섞여서 들어가죠. 이게 어디 지역에서 냈다, 정신에서 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배경 이론으로 되어 있는 체계 이론, 스트레스 이론, 최초가 아니라 임용이 왜 논술 형태로 막 바뀌게 됐던 때에 스트레스 이론, 나자루스의 스트레스 인지와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셀리의 이론이라든가, 그때는 또 계속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론들의 출제가 자꾸 있기 때문에 배경 이론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가족 간호에서 나오지만 그 이론의 핵심은 의사소통에 대한 거고요. 의사소통은 정신간호의 치료적 의사소통도 있지만 가족 간호에 가서 가족 치료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로, 자, 조금 점프를 하면 경험주의죠. 경험적인 가족 치료 안에서도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오죠. 3페이지로. 다음은 어떤 증후군이 있는 곳,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과 증상 발견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어지는 서술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기입하시오. 네, 가로 안에 건물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힌트죠, 힌트. 네, 답이 뭐예요? 빌딩 증후군입니다. 빌딩 증후군. 지역사회 간호학 책에 빌딩 증후군을 딱 명시한 책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 대기와 또 수질에 있어서의 오염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현상들에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바로 직전 7, 8월 달 마지막 모의고사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했었는데 그런 수치들이 중요한 건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수치가 높아진 상태를 뭐라고 명명하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모그, 런던 스모그나 LA 스모그가 중요한 이유는 그 스모그가 발생하는 게 끝이 아니고 발생으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빌딩 증후군도 빌딩 증후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기어 무엇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과 발견 비율. 네, 빌딩 증후군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과 발견 비율에 있어서 자, 거기 보면 안구 자극, 인후 건조, 그리고 두통, 코막힘, 피부 자극, 숨가쁨, 기침, 현기증,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전신적인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들어 천식, 아토피 등 알러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천식의 발생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실내 공기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 공기 중 각종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예방 대책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내 환경 문제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환기 부족으로. 자, 선생님들 이게 아마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헷갈리시라고 낸 거지만 하단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천식, 아토피 이런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환기를 제대로 못 시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빌딩 증후군의 핵심은 뭐냐면 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요.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특정 증상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원인이 뭐냐면 오염된 공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런던 스모그나 LA 스모그도 뭐죠? 정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공기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물론 딱 진단해서 이건 딱 요거다라고 진단 못하니까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증후군으로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 명칭 자체를 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그 정도를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가죠. 4페이지. 다음은 2015 개정교과 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보고서의 머릿말의 일부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네, 문제를 내다가 이제는 보고서의 머릿말까지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고 있죠. 자, 문제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들이 개정 교육과정 그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세부 내용을 문제로 내는 걸 이미 만나보셨지만 사실은 그런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학교보건과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에 그게 어디에 몇 조에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건데 근거가 뭔데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공부를 하긴 하는데 방향은 모르고 그냥 헛다리를 짚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근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사람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거기 세 번째 줄 올바른 인식과 태도 형성, 의사결정과 행동 실천이 중요하고 개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학업 성취, 진로 선택, 사회적 관계 나아가서 미래 사회의 경쟁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체계적 보건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2007년 학교보건법 제9조 2항에서 구조에서죠. 정확하게는 구조에서. 그래서 구조와 구조 2 그리고 제15조에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제9조 2에 근거할 때 체계적 보건교육의 대상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들 제가 답안 채점을 하다 보면 꼭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정확히 읽고 뭔가를 알긴 아는데
딴 내용을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제가 채점을 하다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분명히 내용을 다 아시는데 딴 걸 써놓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선생님도 지금 다 웃으셨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점수가 심각하게 날아가요. 왠지 아세요? 이걸 선생님들이 자신있게 쓴다는 건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죠. 네, 선생님 스스로에게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전체가 다 잘 풀고 못 풀고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는요,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 풀고 못 풀고 나는 전체 평균에서 몇 점이 돼,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전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평균이 했더니, 나는 시험을 잘 못 보는데 사람들은 다 점수가 높아. 그건 뭐 일부 잘 보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 난이도에서 내가 자신 있게 쓴다는 건 난이도가 높다 낮다? 낮다. 근데 셀프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답을 쓰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네. 그래서 셀프로 난이도를 높이지 마세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체계적 보건교육의 대상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죠. 체계적 보건교육의 대상, 자, 거기 아래쪽에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9조 2의 보건교육 등 에서 두 번째 줄,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학생입니다. 모든 학생. 이것도 분명히 이 법령에 근거할 때라고 물어봤는데 학생, 교직원 막 다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딱 빗나가는 거죠. 분명히 알긴 아는데 뭔가 이렇게 빗나가는 거. 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자, 만약에 제가 제9조 2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보건법 전체를 통칭해서 학교보건법 전체에 근거해서 교육 대상을 써라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이 다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당신만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정확하게 나만 지금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쓰면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거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명시하는 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걸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죠, 계속해서. 예, 중요한 부분, 특별한 부분. 자, 그래서 문제의 두 번째 꼭지에 제가 이렇게 냈는데, 법 제15조 2에서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의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작년에 이 문제를 보고 틀렸던 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문제에 나와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근데 사망에 의하면, 그건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망에 의하면 이 경우 학교회장은 보조 인력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할 때 보조 인력의 역할, 여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미 시험에서는 15조의 2항을 다뤄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기출문제랑 올해 출제될 걸 연결을 할 때, 기출은 여기까지 됐는데 그럼 어디까지 더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각도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서 만든 거는 15조 2항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누구냐, 누가 이걸 하는 거냐, 보건교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건교사가 그 일을 어떻게 다 하고 있냐,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 인력을 들 수 있는데 그 보조 인력에 그러면 역할이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밑줄 쳐놨죠. 보조 인력의 역할,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0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11조에 자, 법 제15조 2의 사망에 따른 보조 인력은 같은 조 1항에 따른 보건교사 등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 등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활동의 핵심은 뭐죠?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 두 번째는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와 건강 관찰 및 건강 상담 협조. 근데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간호사만 가능한 겁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모르는 법이 나오는 게 두려우시다면 법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법을 읽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감염병의 진단 기준에 따라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진단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다음은 병원체 검사 결과 신고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자, 이건 이제 1군, 2군, 3군, 4군, 5군까지 감염병에 각각 감염병명이 있으면 그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진단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내야 되는 이른바 원인체, 병원체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냥 이 문제에 있어서 1군의 A형 감염에 보면 A형 감염의 검체에서 이뮤노글로불린 M 항체가 검출된다. 그게 이제 A형 감염을 확진하는 방법이고, 물론 1군에 들어가는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균이 분리 동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2군에 해당되는 많은 질환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것은, 자, 홍역의 항체는 홍역의 바이러스는 밀즈 바이러스고, 디귿의 유행성 이하선염의 바이러스는 멈프스 바이러스고, 그리고 풍진의 바이러스는 누벨라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일부 시험에 이미 나왔었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지만. 핵심은 뭐냐면, 감염병을 문제로 낼 때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전파되지 않으려면 먼저 감염병의 병원체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병원체와 숙주와 환경이 있을 때 병원체를 없애거나 숙주를 면역을 강화하거나 또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그 세 가지가 역학에서 항상 중요한 초점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병원체를 없애버리려면 병원체가 있어서 진단되어지는 상태들,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대한 것을 알아둘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충분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5페이지 왼편에 있는 내용들, 감염병 명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들을 다시 막 외우셔야 된다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기준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를 알아둬야겠구나. 아래쪽에 B형 감염도 가서 보니까 저 안티젠이 양성인 경우에 이뮤노글로불린 M, 안티 HBC가 양성이다. 결국 이뮤노글로불린 M, 안티 HBC가 양성인 경우에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한 것은 이미 이것도 시험에 성인간호학 문제로 출제됐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5페이지 오른쪽에 지난 강의 때 7, 8월달 마지막 강의 때 잠깐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그냥 봅시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만 보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자, 근데 뭘 보고 잊어버리냐면, 일단 2019년에 감염병 예방법의 기준상 감염병은 몇 군으로 나누어지죠? 1군부터 5군까지 나누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험에 5군 감염병 틀리신 분이 없더라고요. 네, 직강에서는 틀린 분이 없었어요. 인강도 틀린 분이 없었어요. 현재까지 채점한 건. 자, 5군 감염병은 틀린 사람이 없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문제 혹시 답 기억하십니까? 답이 뭐였죠? 네, 답이 필수 예방접종이에요. 왜 갑자기 지난주 문제를 얘기하냐 이러지 마시고, 법에 근거할 때 필수 예방접종인데 필수자를 뺀 답이 전체 답안의 9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거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는 5군까지 1군부터 5군까지의 감염병이 현재 감염병의 체계인데, 자, 1군부터 5군까지 감염병의 체계에서 5군 감염병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차치하고 1군부터 4군까지 각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염병이 구분되어지는지 이미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1군 뭐죠? 수인성 전염병,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다. 거기 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상단에 감염병에 해당되어지는 특성이 마시는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해서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게 1군이에요. 그죠? 그 다음 2군 감염병은 밑으로 내려오면 2군 감염병의 핵심 단어는 뭐죠?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그 다음 3군 감염병으로 가게 되면 간헐적이에요. 간헐적 유행. 4군 감염병으로 넘어가면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뭐 그거 이상으로 더 보실 필요가 없어요. 5군 감염병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기생충이죠. 기생충. 자, 그런데 그걸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거기에 속하는 감염병들을 다 하나하나 막 다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2020년 1월 1일자로 바뀌는 감염병의 제1급 감염병을 한번 읽어보면 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이죠.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 테러 감염병,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 테러 감염병이고, 생물 테러 감염병, 테러를 생각하면 벌써 이게 심각하잖아요. 바로 옆에 보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발생했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격리해야 돼요. 뭐 사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압 격리를 해야 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아둔다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뭐 에볼라 바이러스 또 뭐죠? 사스도 거기 들어가고, 예, 패스트도 들어가고, 예, 메르스도 들어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들어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2020년 1급 감염병에 포함되어지는 많은 감염병들이 현재 2019년 현재는 몇 군 감염병일까요? 4군인 경우가 많아요. 4군. 예,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을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2급 감염병 밑에 줄 친 것만 한번 보세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그렇죠?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이게 결국 2급이나 3급이나 정도의 좀 차이가 있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 다음 4급 감염병은 제일 밑에 보시면 1급에서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표본 감시. 별로 어렵지 않지만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만나면 절대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일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시험에 좀 나와라, 이런 건 나와가지고 용어들 좀 쓰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이러겠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거죠. 네, 제 생각이죠. 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자, 재난과 관련된 환자의 분류는 초기에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중증도 분류 도구 중 스타트에서의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이 재난과 관련된 분류 체계도 제가 앞에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에 대한 분류 체계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강론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재난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많은 이 시험들에 임용시험에도 재난과 관련된 것이 출제된 적이 있고 또 재난에 있어서 특별히 지금 이 스타트죠. 재난의 환자 분류에 대한 것을 문제로 냈었습니다. 자, 환자를 분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환자를 분류하죠? 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간호를 수행하는 거죠. 생존자를 구해내는 거죠. 뭐 너무나 뻔한 답인데 의외로 선생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쓰라고 하면 고민할 때가 생겨요.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투입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지연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응급이 아닌지 이런 판단들이 안 되면 자원은 동일한데 자원은 희소한데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분류체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분류체계 4가지 체계에 해당되는 것은 지연, 긴급, 그 다음 디귿은 응급이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응급이고요. 디귿에 들어가는 게 비응급 또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체계의 재난의 분류체계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는가를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니을에 들어가는 것은 스타트 말고 소아에 적용되는 점프 스타트.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시험장에 가서 그 내용을 만나면 그럼 되게 쉬워요.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아노미가 오잖아요. 이게 모르겠는데? 전혀 내가 모르는 맥락인데?
예,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두고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는 문제를 잘 쓰는 데다 먼저 시간을 투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일종의 우리가 문제 분류 체계를 갖는 거예요. 재난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만나면 이 문제가 지금 긴급인지 지연인지 비응급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재난과 관련된 환자 분류에 대한 것은 환자 분류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두시고 환자 분류 체계에 있어서 지연, 긴급, 비응급 그리고 응급, 비응급으로 경증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7페이지. 2017년, 2018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나타낸 표다.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했는데, 자, 이제 2교시 10번 문제로 이 7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계속 출제되어 왔던 전통적인 출제 영역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계속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 이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에서 역학에 관련된 파트, 또 지역사회 간호의 건강증진, 학교보건 이런 파트들이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왔어요. 제가 많이 출제되어 왔다는 것은 선생님들도 아마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기존의 시험 문제가 정말 차고 넘친다. 너무 많다. 계속해서 많이 출제되어 왔다. 근데 그렇게 출제되는 영역에서 조금씩 이탈하면서 지난 한 5년까지를 분석을 해보면 환경이나 산업보건 관련된 파트에서 문제들이 자꾸 좀 증가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산업재해라든가 산업재해에 연결해서 직업성 질환이라든가 제가 지난 7, 8월 달 마지막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출제자의 마음이지만 만약에 산업간호, 산업보건, 특별히 이걸 직업건강간호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자, 지역사회의 한 파트란 말이에요, 얘도. 지역사회 간호에서 계속 출제돼왔던, 전통적으로 출제돼왔던 건 지역사회 간호나 가족 간호나 또는 학교 보건 파트에서 각각 이 영역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뭘까요? 지표가 있죠, 지표. 건강한 거냐, 건강하지 않은 거냐.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간호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보건 파트에서 건강한 거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판단하게 되는 대표적인 법적 지표가 뭐죠? 건강검사에 나오잖아요. 건강검사의 신체의 발달 상황이나 능력에 대한,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한 거죠?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역사회 곧 쉴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렇죠? 학교보건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용됐던 지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신체의 발달 상황 및 능력 안에 키 몸무게, 비만도 이런 것들이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건강 검진에 있어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다. 시력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최근까지 산업간호 파트에서 많이 출제됐던 게 뭘까요? 건강 검진. 그렇죠. 건강 검진이 출제가 계속 됐단 말이에요. 건강 검진의 명칭이라든가 분류라든가.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건강 검진은 누구를 측정하는 거냐면 개인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 건강 검사도 누구를 보는 거죠? 학생 개인을 보는 거죠. 그게 묶여져 있을 때 학교 지역사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것에서 더 나가면 이게 산업장 전체에 발생하게 되는 손상이라든가 재해들을 보게 되는 어떤 지표가 있느냐. 그 지표가 뭐죠? 지금 나와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표로서 재해율이라든가 또는 도수율, 강도율, 건수율 이런 것들이 건수율이 결국 재해율이 되겠죠. 그런 이제 수치들을 가지고 뭘 하죠?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높아졌느냐, 더 낮아졌느냐, 더 지금 산업재해 발생이 줄었냐, 늘었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위에 박스 안에 도수율과 강도율의 변화를 기입하여 완성하시오.
자, 2017년 대비 2018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수율은, 강도율은, 그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2017년 대비 2018년은 다 감소됐다. 둘 다 감소입니다. 그렇죠. 제일 이제 채점을 하다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어떤 감소, 증가 이런 거 시험 문제로 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제가 채점할 때 전체 답안지 쫙 놓고,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오는 답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딱 가다가 바로 틀리잖아요. 그죠? 눈에 탁 들어오는 틀린 답. 예. 이게 근데 별로 헷갈리지 않는 거면 상관없는데 항상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내가 혹시나 오류를 내지 않았나를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지표가 시험에 출제되면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개념을 아는지, 그 다음 계산식을 아는지,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수율을 계산할 때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017년 대비 2018년에 감소됐다. 자, 그 다음에 재해율 또는 천인율은 산업재해 측정에서 대표적인 지표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이유를 쓰시오. 자, 뭐가 한계점이죠?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틀리지 않으셔야 되는, 설령 앞에 있는 계산 문제에서 감소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 좀 틀리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한다. 어떤 지표가 나오면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미 그렇게 같이 해오시고 계시지만, 제가 어떤 문제를 낼 때 그냥 이 문제 하나를 외우면 된다가 아니고, 여기서 지표에 대한 걸 낸다는 것은 지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고 지표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지표가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지표의 계산식이 있고 지표의 정의가 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다면 이건 지역이나 정신이나 성인이나 여성, 아동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일단 그 지표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 정의를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지표가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지역, 정신, 성인 막 이렇게 자꾸 넘나드냐면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게 공부가 별개가 아닌 것을 연결을 하실 텐데. 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시험 쳤던 것 중에 ABI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뭐죠? 네, 발하고 발목 지수죠. 팔과 발목 지수인데 그럼 이 지수의 수치가 0.7이다라고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안지는 항상 둘로 갈려요. 네, 어떻게 갈리는지 아세요? 답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네, 그 다음에 답을 쓴 사람 중에 답안지는 또 둘로 갈려요.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 굉장히 간단하죠. 답을 썼는데 자, 정의를 모르면 당연히 못 쓸 것이고 답을 못 쓸 것이고 정의를 모르면 정의를 아는데 이 수치가 해석이 안 되면 역시 못 쓸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 수치는 어떤 한계점이 있죠? 다른 걸 보여주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폐쇄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순환이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도지 다른 것으로 더 확장해서 이게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역사회간호 문제 2교시 10번 문제에서 재해율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들이 근로하는 시간은 전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예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도수율이나 또는 강도율에서는 뭐가 고려되죠? 연근로 시간이 고려됩니다. 아주 쉬운 포인트지만 의외로 그렇게 못 쓸 가능성도 높은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시험에서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쉬운 것, 개념이 명확한 것, 그리고 아주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는 작업을 지금 9, 10월 달에 잘 하시면 그것이 실제 고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익히는 거는 제가 끊임없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새로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문제에서 오게 되는 도전이나 내가 잘 모르던 영역들을 익혀가는 것은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시험에 실제 본질적으로 시험 득점을 하는 건요. 이미 아는 것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쓰는가에 있습니다. 예. 문제도 그렇게 읽으시고
그 안에서 혹시 내가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좀 확인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한 10분간 휴식하시고 나서 계속 이어서 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